밀류코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개혁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이제 해나가지만 이것이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어떤 그런 혁명들을 이루지는 못했고, 그 1905년 피해 일요일과 관련된 이러한 것도 관련된 결국은 혁명의 그런 결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혁명 만세, 혁명 죽었다 이런 말도 이제 누가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럼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레닌이 러시아를 사회주의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막시즘에 있어서 하나의 부르주아의 혁명, 어떤 전 단계의 하나의 표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혁명을 추진해 나가면서 뭐 개혁도 많이 이루어갔지만은 이제 결국 민중들이 봤을 때는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짜리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이득만을 취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러시아 국민들, 농민들, 대중들, 다수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등장한 이 볼셰비키, 이 세력들한테 도리어 이제 바람이 불어주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급진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끄는 레닌이 굉장히 이런 거에서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뭐 야합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해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정치적 기술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또한 다른 쪽하고 뭐 협력해서 자신의 어떤 의석수를 확보한 그런 것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어떤 가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자체가 도리어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사람들이 혁명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던 많은 모순과 또한 어떤 부도덕한 그런 면들에 질린 그러한 민중들과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선하게 어필하고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그 전 단계로서의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토의해 보시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그러니까 잡느냐, 어떤 리더가 들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정말 알고 그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채워주려고 하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 얼마나 공감하는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황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혁명 중에 이제 4월 태제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이게 한순간에, 혁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 두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노동계 연합의 압승으로 이제 그 선거가 또 나타나게 되고, 노골적인 보수파 중에는 당선된 사람이 없고, 또한 다수의 농민 출신 의원들은 상상 이상으로 급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두마는
이내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열망해온 보통선거, 직접선거, 토지개혁 등 고전적 정치개혁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입헌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선거, 뭐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자유 확보, 이런 부분들의 요구를 정부에, 짜르에게 하는 것이죠. 토지개혁, 뭐 이런 것들을. 그러나 짜르는 이 같은 좌익 편향이 너무나 이제 거슬렸던 거죠. 자신이 황제였고 자신이 이제 모든 걸 통치했는데 이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느 황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정부의 약한 제도와 수준에 지나친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 위태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태가 잘리고, 짜르에게 굴종하는 고리타분한 광료가 이제 그 뒤를 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짜르는 자유주의 리더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일체 거부하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짜르가 다 잘라버린다 말이야.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 말 안 듣는다. 이 말 안 듣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주의자들이 더 이상은 이 국가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서 그걸 힘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또 뭘 의미하냐? 그것은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 대중들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이 사람을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세력을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볼셰비키가 되는 거죠. 점점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처럼 점점 더 커져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마 내에서도 다양한 정당 분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격렬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다수가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결국 1차 두마는 10주 만에 와해되고, 그리고 납세 거부와 징병 거부로 수동적으로 저항하고자 선동했던 200명의 좌익 대의원들은 체포되고 투옥되었고, 탄압시대의 막이 올랐고, 제한 투표에 의해 구성된 이후 두마는 갈수록 보수화되었고, 많은 사회혁명당 리더들은 외국으로 도주했고, 사회민주당은 여러 소집단으로 쪼개졌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는 막 서로 쪼개지는 겁니다. 좀 피해 일요일 때문에 좀 이렇게 개혁을 이룬, 그리고 혁명이라고 해서 좀 일부 이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짜르가 그걸 좀 용인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꽃피어난 것처럼 보였던 이런 것들이 다시 짜르가 이제 득세하면서 그냥 다 잘리고, 안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체포되고 아니면 다 분산되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조금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싹도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황제 체제하에서 약하디 약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하디 약한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대중들은, 이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허탈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도 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무기력함,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론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주의 개혁 리더십이 이 시기에 그리 특출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혁명 리더십 역시도 나을 것이 없다고 보이며,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당 둘 다 1906년의 선거를 보이콧했고, 그에 따라 입헌민주당의 승리를 도와주는 결과를 이제 가져왔고, 두 혁명당은 2차 두마에서 1907년에도 선거에서 전술을 바꾸어 1907년 선거에서 이제 전설을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사회민주당이 65석, 사회혁명당이 30석, 꽤 많은 의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개혁가들에게 이제 적의를 불태우고 있던 이제 이 레닌이 언제 이제 자유주의자들 이제 몰아낼까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막 속으로 막 불구불구 끓지만 이제 그냥 조용하고 있었죠. 혁명가들을 이끌어서 이제 입헌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좌익으로부터의 공격과 극우파에 대한 황실의 재정 및 기타 지원, 그리고 여론의 보수적 동향 때문에 새 두마 의원들의 수는 반감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두마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것이 레닌 전략의 기본이었으나, 하지만 자유주의를 공격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혁명가가 또 득세했느냐? 득세한 건 아니고요. 경찰들의 추적과 또 추방을 당한 고단한 세월에
레닌 정당 내에서 서로 물고 뜯는 논쟁이 또 벌어지게, 이게 레닌 정당, 그러니까 볼셰비키 정당이 내에서도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분열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현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레닌은 거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행태에 비판을 받았으며 한줌도 안 되는 볼셰비키 집단도 경찰이 간세가 숨어 있었으면, 그러니까 볼셰비키 고안에 얼마 사람도 안 되는데 또 첩자가 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짜르 체제는 다시 상승 무드를 타는 됐다. 그러니까 다시금 황제 체제, 독재 체제가 다시 쫙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러시아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부적 혁명보다는 일반적인 격동이 체제를 뒤집었는데, 변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났죠. 이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격동의 어떤 외부적 환경들이 국가의 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닌은 휴가 중이었고, 또한 수년 동안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결정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닌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년 동안 모든 나라의 열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충동을 초월해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연대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 전쟁하고 자본주의 간의 어떤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또 하는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자신에게 전달된 보고가 믿기지 않았고, 독일 제국의회와 그의 공국에서 열린 공국에서 열성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지지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이제 거기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죠. 거기에 이제 득세해가지고 거기에 표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독일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이 사회주의자들까지 국가주의 히틀러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표를 던져가지고 결국 이 히틀러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러한 상태들이 굉장히 레닌이 예측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레닌이 깨달은 것이죠. 이 급진적 애국주의의 촉발은 레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립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국가주의에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는 레닌을 같은 사회주의자들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원받을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그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조직에서 배척받고 불신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또 좋은 친구들과 동맹자들을 또 잃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1914년에는 국제사회주의 운동 측으로부터 비판받아 매장당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러한 인물인데, 이에 관련해서 울람이라는 분은 당시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겪고 있었던 고립과 그에 대한 맹렬한 공격 자체가 레닌이 1917년에 위대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레닌이 고립무원되었고, 또한 주변에 이제 그가 급진내려가지고 다른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아주 배척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1917년에 그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인을, 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도리어 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통찰력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적이고 어떤 분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선명한 혁명 리더십을 추구한 사람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혁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명한 그런 분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사고뭉치 독불 장군은 러시아 혁명의 종막에 팽배했던 거칠고 참을성을 잃어버린 분위기에 걸맞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러시아 혁명 다 망해갈 때 그것을 맡을 만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레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쟁 이전과 도중의 고난이 그에게 거인적인 자기 확신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어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그가 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 주위에 늘어섰고 있던 거물들을 이끌고 지휘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결국은 이제 그가 그 리더십이 커진 것이고, 주변에 많은 거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7년 초엽, 레닌은 아직 쥐리의 망명에 있었는데 과업과 일대 혼란이 러시아를 이끌어 결국은 짜르가 못 견디고
퇴위했다는 소식에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며 구체제는 간단히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1907년에 결국은 이게 짜르가 견디지를 못하고 17년에 그냥 짜르에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 황제가 빠져버렸으니까 임시정부를 이제 구성하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이 세계대 1차 대전을 참전을 한 것이죠. 러시아가. 이걸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 볼시빅 혁명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것인데, 처음 레닌은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서 이 혁명이 프랑스와 영국 대사들의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했고, 짜르가 반혁명을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는 러시아로 돌아가려던 열망에 불탔고 그 귀환은 독일 측의 교묘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그러한 중요한 단초가 또 독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어떤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닌이 자신을 평화주의 그리고 혁명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닌이 러시아에 귀국할 경우에 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카이제르의 적으로부터 고무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본 독일 정부는 그에게 유명한 봉인 열차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얘가 러시아에 가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제1차 참전해가지고 지금 독일을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얘가 가면 이 러시아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열차를 주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레닌은 아직 소란과 분열로 시끄러웠으나 자유의 열망이 넘치고 있었던 러시아의 수도로 귀환했고, 각종 정당, 도당, 당파들은 그 당시에 갔는데 절망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비판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레닌은 돌연 그의 4월 태제라는 것을 하나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주제죠. 어떤 혁명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는 아마 그의 생애 최대의 놀랄 만한 리더십적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 맨셰비키 그리고 사회혁명당 등에게 일체 양보하지 않았고, 임시정부에 대한 공격은 훨씬 강화되어야 했으며, 사회민주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꾸고 즉각 부동산 몰수와 농민의 토지 분배를 실시하고 맨셰비키와 중도파를 축출했으며 새 인터내셔널을 수립한 일들이었는데, 이 태제는 폭탄과도 같았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4월 태제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일단 사회민주당 이름을 그걸 공산당으로 바꿨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당. 여기 바로 이 4월 태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한테 토지 분배를 시켰죠. 그래서 원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민이 토지 분배를 해주는 거는 마르크시즘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마르크시즘은 이 사유재산을 충족하는 이 자체가 사유재산을 통하여서 충족받으려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마르크시즘하고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닌은 그런 이상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노선과는 다른 것들도 그때마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그런 어떤 수완과 어떤 상황 파악이 빨랐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맨셰비키, 그 당시에 맨셰비키들을 다 축출해내고, 그리고 새 인터내셔널, 새 국가를 수립하는, 이것을 순식간에 4월 태제를 이렇게 이뤄냈는데, 이것이 마치도 폭탄과도 같았다. 팡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외부적 격변이 러시아 혁명 수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의 러시아 전국과 그 가운데 레닌의 전략을 적절하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4월 태제를 통해 신속히 러시아를 장악한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이 문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신속하지 않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이미 맨셰비키들 안 나가겠죠. 농민한테 토지 분배하려는 거 이미 지주들이 반대하겠죠. 사회혁명당 공산당으로 바꾸자 하는 거 뭐 의회에서 다 반대했겠죠. 전혀 안 된다. 근데 이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런 철학들을 상황이 되자 그 상황에 딱 맞자 가서 그냥 한꺼번에 터뜨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순식간에 그 러시아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속성하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철학을 실현해주고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소수지만 아주 강한 집단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 절대 이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내주면서 레닌을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이런 것도 이룬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우리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그런 여러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좀 이러한 정말 이 소수의 어떤 강한 그리고 어떤 혁명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안건이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정치적 어떤 집단과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물론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반대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볼셰비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는 결국 이제 리더십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참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나 우리가 우리 어떤 자유 또한 우리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기술과 또한 여러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우리 어떤 우리에 속한 나라를 지키고 또 잘 유지하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닌의 입장에서 이 혁명 리더십에 있어서 4월 태제는 최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입장의 수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그의 세력은 확실하다고 할 수 없었으니 혁명 와중에 허다한 라이벌들이 당권 장악을 엿보며 등장이 있었고, 그렇죠. 항상 옆에 이제 라이벌들이 언제나 이제 당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위기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령 부득이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의 선택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여러 변동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이 리더십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대한 끊임없는 변설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 봤을 때 레닌이 상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마르크시즘의 힘을 많이 빌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닌이 굉장히 마르크시즘에 굉장히 정통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또 현실 가운데 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실천력적인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전술은 그날 바뀌었으며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임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날리기 위한 준비와 또한 추종자 선동에 보내었고 어쩌다가 7월에 병사와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봉기가 혁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레닌이 혁명 열기를 억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타오르려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멈추고 그리고 너무 잠잠해 있을 때는 계속 불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 혁명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와 때와 정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근본적인 정책상의 차이가 레닌을 여러 동료들로부터 또한 떼어놓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지노바예프와 카메네프는 당장 혁명 봉기에 들어가는 것은 섣부른 짓이며 사실상 자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닌데 지금 뛰어들면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레닌은 혁명 자체 충실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혁명하겠다는 게 있으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레닌이 가장 충실한 지지자였던 아까 트로츠키 나왔잖아요. 트로츠키. 혁명은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젊은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가 조차 그에게 이견을 보였는데 도이처라는 분이 말에 따르면 레닌은 최종 목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트로츠키는 그 정치적 맥락에 또한 대중의 분위기에 그리고 주저하는 세력을 독려할 필요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트로츠키는 여러 군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 주변을 살폈는데 레닌은 앞으로만 딱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목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도록 동의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17년 가을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는 군사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붉은 친위대의 재무장과 그 지휘관들의 석방을 용인했으며, 그리고 1907년 9월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되었고 얼마 안 되어 모스크바에서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1917년 9월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이 10월에 레닌은 아직도 행동을 독려하면서 중도파가 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가운데 무장봉기를 준비할 혁명위원회를 수립. 이제 이때 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18세 청년이 지휘하던 사회혁명당 좌파가 볼셰비키와 손을 잡았고, 그 어느 때보다 참을성이 없어진 레닌, 이제 혁명이 이제 할 때가 바로 다다른 것이죠. 레닌은 그의 최측근들로부터 왜 결행을 미루냐는 독촉을 받으며 행동을 개시하려 했으나, 울럼이 지적했듯이, 울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듯이 레닌이 선동했던 일부 볼셰비키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저버리느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대체로 비장한 심정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 죽을 수도 있죠. 임시정부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만 그것보다 레닌을 따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그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엄청난 어떤 충성심.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레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제 사태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임시정부가 그토록 무능했고 정치의 공백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었기에 무장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고, 단 몇 시간 만에 레닌은 최초의 볼셰비키 정부의 성명을 써내려갔는데, 즉 전쟁을 중단하고 토지 분배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참전을 중지하자.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자.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바로 혁명의 그 순간에 혁명을 이루고 난 뒤에 이걸 그냥 성명으로 그냥 쭉 써내려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즉시 실행한, 신속하게 실행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승자의 편을 들게 마련인 역사의 판단은 1917년에 레닌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마르크스 혁명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교리가 레닌의 신념 그리고 일반 노선의 지침이 되기는 하였지만
레닌은 이론가로서 구체적인 역경에 처하여 기본 노선을 변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이야, 사유재산. 이것은 마크시즘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더라도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것들도 혁명 때는 다 버렸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혁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혁명을 성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그 당시에는 뭐 마크시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론적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